이번 시간에 140페이지의 사업계획 승인부터 해나가십니다. 우선 1번 보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놓습니다. 국가나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원칙이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이제 시험 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옆에 박스입니다. 단독택은 30호, 그리고 예외적으로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번에 한옥만 확인하십니다. 한옥을 만드는 경우에는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2번 공동택은 30세대, 가로속에 리모델의 경우 증가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때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번만 확인하십니다. 예전에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 발생했을 때 그 밑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만들다가 붕괴 사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한 사항으로 1번 확인하십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가 6m 이상인 가번 보십니다. 단지형 연립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단지형 연립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건설 사업으로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30,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의 경우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만약 5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제외 찾았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되면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부터 준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장소 요건입니다. 300세대 미만 추천놓습니다. 주택 세대 수입니다. 해당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 90%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잠깐 확인하실 것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봐주십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법의 제도는 건축법과 비교하게 되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반법인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원칙적으로 30호, 30세대 이상인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30 미만이면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단독택 중에 한옥을 만드는 때는 50세대. 그러면 저 한옥이 50세대 미만이면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때는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있지만 50세대 미만의 경우는 건축 허가 대상인데, 유치원 붕괴 사건 발생했던 바로 밑에는 건축 허가 대상의 단정 다세대주택을 만들었습니다. 50세 이상이겠습니까? 50세대 미만이겠습니까? 50세 미만입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현재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대주택이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50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저 원룸택으로 주거전용 면적이 30m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룸택의 경우는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단정 연립주택이나 단정 다세대주택 만들게 되면 49세대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세대를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고 있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주택에만 인정되고 원루명 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직주 근접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직장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만들어지게 되고 주택은 주거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의 넓은 주택단지 조성에서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부대, 봉시설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출퇴근하게 되었을 때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왕복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걸어서 5분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 상업지역에 집을 마련하게 되면 이 상업지역에는 충분한 상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차장 정도면 충분한 건축 허가 대상의 주상복합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건축 허가 대상의 주상복합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회사 만들어져 있는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300세 미만이라면 얘는 30세대 이상이죠. 원래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저 30세대 이상이지만 얼마까지는? 300 미만까지는 건축 허가받고 주상복합 건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주상복합 건물에 배정되어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400세대, 500세대라고 하면 얘는 주상복합 건물이랄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이 10층짜리인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전부 동일할 때 2개 층은 상가로 8개 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입니다. 90% 미만이란 말은 상가가 10%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 구입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제반 요건을 갖춘 주상복합 건축물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었다고 하면 얘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장소에 관한 요건과 300세 미만, 90% 미만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주실 것이 이 페이지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제외되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관련되어 대지 소유권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1번, 2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2번 거의 필요 없고 3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가로 해놓습니다. 이들이 주택건설사업 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공공에 해당되는 자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게 되면 현행법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소유권입니까? 사용권입니까? 사용권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받은 주택조합은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무엇 필요하다? 소유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주택건설 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보통 공사기간이 한 3년 또는 4년 정도면 공사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인가 받기 전에는 대지 사용권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예 없는 상태입니까?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천에서 8천만 원을 조합 가입비로 내게 되는데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보통 32평이라면 웬만하면 9억, 10억 정도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7억에 5억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면 혹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인가받았다고 하면 뭐는 확보되어 있다? 사용권 확보되어 있고 심지어 사업계획 승인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대지 소유권이 확보되었거든요. 대지 소유권 확보된 상태라고 하면 사업 무조건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대신 내가 조합 만드는 분이라고 하면 인가받고 2년 안에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거든요. 요즘 남양주에 땅 한 평이면 주거지역의 땅 한 평이면 돈 1,000만 넘지 않습니까? 서울은 아무리 외곽이더라도 2천, 3천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000제곱미터는 확보돼야만 한 300세대 아파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0평이면 평당 1,000만 원씩 계산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조합에 가입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지, 그 전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좀 10년, 20년 기다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고자 한다면 뭐 필요하다? 대지 소유권 필요한데 공공은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걸 확인하십니다.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공공은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만 확인하십니다. 매도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봐주십니다. 옆에 페이지에 1 찾으셨죠? 그리고 두 줄 밑에 3개월 이상 협의할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공법에서는 사전 협의 기간이 3개월이지만 민법에서는 사전 협의 기간이 2개월입니다. 민법과 공법의 차이점 그것만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되어 양가로 1번입니다. 1번 그냥 보십니다. 60일이라는 말 찾으셨죠?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자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세례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채납부터 아니 된다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기부채납은 주택법상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반세례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때는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지만 기부채납은 긍정문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부정문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부정문으로 끝납니다. 그걸 기억해 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44페이지에 착공신고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할 것. 그래서 우리가 착수란 말 보게 되면 2착이 원칙인데 건축신고한 때는 1착, 공장에 대해서는 3착, 그리고 5착과 관련되어 총 3가지 다 받습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결정 고지된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공부하시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지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신 게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그래서 1착, 3착, 5착 뺀 나머지는 모두 2착입니다. 그리고 리언머리입니다. 분할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공구별 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 공사 진행한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최초 공사 진행한 공구 외 공구의 경우는 최초 착공신고일 줄쳐 놓습니다. 2년 이내.
그래서 공구별 분할 사업하게 되면 109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면 되지만 209, 309의 공사 착수 시기는 착공 신고일부터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찾았습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한 줄 밑에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필수적 취소가 없습니다. 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우리 주택법상 주택 공급하게 되면 선분양 후 시공하게 되는데 보통 입주 예정자가 정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가 정해진 상태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에게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너무 틀리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꼭 잡아놓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가 있지만 주택법에서는 입주 예정자 존재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의한 취소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사용공사 찾으셨죠? 원칙적인 사용공사권자는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가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금사권자이다. 그리고 신청 건너뛰시고 절차 15일이란 말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실 것이 이 15일 보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절차는 7일 이내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은 15일.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물 한 동 만드는 것이죠. 대신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 안에 여러 건물 만들다 보니 사용검사와 관련된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15일, 건축법에서는 7일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취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셨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46페이지에 관계사항 찾으셨죠? 우리가 지금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고 그 사업체는 대지 조성 사업과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를 1단계라 하고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용검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등록사업자와 조합해 주시는 것.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등록 대상이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장관이 등록관청인데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개인과 법인을 달리 하고 있는 게 우리 공법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시면 시공까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절차가 인가제와 신고제라는 것 기억하시고 조합 설립할 때 필요한 요건으로서 최소한 인가 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의 세 가지 요건,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조합원 수는 예정 세대수의 50, 최소 20명 이상, 조합원 자격은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간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그리고 리모델주택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기간에 관한 문제로서 대손형은 10년, 증축형은 15년 경과돼야 됩니다.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리모델주택 조합 설립하려면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 그 말은 무조건 틀립니다.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리모델주택 조합은 조합원 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결이 필요한데 그 결의 요건은 3분의 2라는 것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구성 중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지위를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과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대신 업무 대행은 최근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민간이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업무 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35, 3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이 원칙인데 50을 예외로 하고 있는 한옥과 단정연립, 단정 다세택의 요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 주상복합 건축물 최소한 300세대 미만이라는 말과 90% 미만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 하는 때는 장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땅 필요하죠. 공공의 경우는 대지 소유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이한 사항으로 기부 체납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60일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들은 추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5년 내 오착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공사 완료되면 사용공사 신청하게 되는데 저 사용공사권자에게 사용공사 신청하게 되면 그때 처리기간은 15일이라는 것만 계속 봐놓습니다. 결국 시험에 낼 만한 것이 있다면 조합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승인 파트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이런 주택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땅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쉽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주택법에서는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찾으셨죠? 우선 1번 수용입니다. 양갈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가로 해놓으시고, 얘들 공공이죠. 공공이 국민택 건설하는 때는 한 줄 밑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이 국민택 건설할 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주놓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어떤 절차까지는 진행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입니다. 국가가 소유한 땅을 국유지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을 공유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 보십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 다음 각호 하나의 목적으로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번,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 건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500세대 이상을 주거지역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만들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나라 땅을 일반에게 매각하고자 한다면 행정재산은 매각 대상 아니고 일반 재산만 매각할 수 있죠. 매각하는 방법은 공매. 그 공매 방법이라면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특혜로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을 공매가 아닌 우선 수의계약 근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조합택 만드는 경우에도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이것 특혜이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2번 환매 찾았습니다. 이렇게 공급받은 자가 한 줄 밑에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 2년 동원해 놓습니다. 국민택 규모의 주택, 조합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면 한 줄 밑에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건설 동원해 놓으시는데 얘는 완공이겠습니까? 착공이겠습니까? 착공. 그래서 이착하지 않는다면 환매, 임대차 계약의 취소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채비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채비지와 관련되어서는 채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가로 해놓습니다. 나는 개발법을 잘하고 있다? 해본 적 없다. 예. 5월, 6월 달에 개발법 요약까지 했던 거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것만이라도 나중에 많이 보시고, 한 명도 이걸 안 했으면 할 필요 없고, 한 분이라도 했으면 이야기 드리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했을 때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정한 매각 가능한 토지를 채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따라 저 채비지를 구 밑에 건설하는 자가 매각 요청하게 되면 채비지 총 면적 중에 절반, 2분의 1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분의 1을 도시개발 사업하는 시행자가 매각하게 되면 그 땅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파는 땅이겠습니까? 주거지역으로 해서 파는 땅이겠습니까? 주거적으로. 사실 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과거 비도시적인 곳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적으로 바뀌게 되고, 도시개발 구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조성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역의 평당 가격이 1,000이면 상업지역은 3,00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이 채비지를 조성하게 되었을 때 시행자 입장에서는 상업용지로 해서 채비지 파는 게 비싸게 팔 수 있죠.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상업지역 만드는 걸 좋아한다? 상업지역. 그래서 저 채비지를 구미대 건설 사업자가 팔라고 요구하게 되면 전부, 채비지 전부를 팔면 그 사업 시행자는 부도납니다. 망해버립니다. 절반은 팔고 절반은 상업용지로 해서 뭔가 해야만 돈 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비지에 대한 매각 요구 있을 때 전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만. 시행자 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망하지 말라고 채비지의 절반까지만 매각하는 겁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도시개발 조합장을 하시면 꼭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알아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0년 안에 꼭 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채비지 국민택 용지로 매각 요청하게 되면 채비지 총면적이 얼마까지만? 전부가 아니라 일부 2분의 1까지만. 그래서 만약 시험에 저 채비지를 국민택 건설하는 자가 매각 요구하게 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공급한다, 우선 매각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전부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되고 뭐만? 2분의 1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험. 예, 답은 주택상환사채 사셨죠? 우리 상환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이다, 무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 그동안 공부한 보람이 있으십니다. 사실 공법에는 채권이 딱 4개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장기 미집행인 도시군 계획서로서 지목된 토지에 등장하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기억나십니까?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채권과 토지 상환 채권 있고, 그리고 주택법에 주택상환 사채 있습니다. 앞에 도시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지방자산체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과 그리고 주택상환 사채는 상환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명 방식으로 발행한다라는 걸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토대로 해서 내용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한쪽 밑에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산체, 시도지사 또는 특광시군이 발행하는 것인데, 그 도시란 말이 없다면 행정청이 발행한다? 민간이 이런 비행정청이 발행한다. 비행정청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 추천없습니다. 자본금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한쪽 밑에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받은 경우에만 사채 발행할 수 있다. 보증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보증은 공공은 보증 설 필요 없죠.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보증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항상 민간만 적용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 2, 3 묶어놓습니다. 1, 2, 3 묶어놓습니다. 현재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법인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 건설업 등록 그냥 지나가시고 3년 300이라는 말만 동그래 놓습니다. 주택 건설 실적이 3년 300 이상일 때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이해하십니다. 현재 개인이 사채 발행하게 되면 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보그룹의 정 회장님은 한국에 안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제분이 엊그제 20일 만에 잡혀 들어오시더라고요. 돈 다 쓰고 들어오셨겠습니까? 돈 남아 있겠습니까? 다 쓰시니까 들어오십니다. 돈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오십니다. 예, 그래서 개인이 사채 발행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반복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 발행하지 못하고 누구만? 법인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5억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사업자는 원래 시행만 담당하기로 했는데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면 3 더하기 2 하면 5. 그래서 얘는 직접 시공해서 주택건설에서 상환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되어서는 3년 이야기 나오면 300, 5년 이야기 나오면 100, 5년에 100, 3년 300. 그래서 이런 요건 갖춘 자만 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은 참 나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는 채권. 1번 도시개발 채권, 2번 시설 채권, 3번 주택상환사채, 4번 토지상환 채권. 답은? 괜히 1번만 적어놨겠습니까?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방금 오셨던 주택상환사채는 누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면 안 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주택상환사채는 장관, 국토부 장관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살펴보십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조건한다. 무기명조건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상환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채권은 항상 기명증권 방식으로 발행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상환 찾으셨죠. 주택상환사채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주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현금 상환하는 것입니까? 현물 상환하는 것입니까? 현물 상환. 다만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현금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갑을 관계란 말을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십니다. 그래서 갑질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게 되면 대전제는 현물,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 상환 방식을 갑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을이 원할 때만 바꿀 수 있다. 을이 원할 때만. 만약 갑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갑질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상환 방식이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는 주택공사가 갑이지 않겠습니까? 채권자는 을이겠죠. 그래서 을이 원하는 때만 현금 상환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보십니다.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한다.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사업자 또는 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인데 저 3년은 사채 발행한 날부터 공급계약 체결을 하는 날,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일은 사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저 입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분양권이라 불립니까? 주택이라 불립니까? 주택.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 그리고 계약 체결한 날부터는 입주자지 분양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채 발행하고 계약 체결하는 때까지를 뭐란다? 주택상환사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상환사채는 분양권이다, 딱지이다. 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공부하셨듯이 주택상환사채, 청약통장 등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하지 말라 해도 하셔야 되죠. 아니, 이번 정권 빼고는 전 정권에는 청약통장 거래해가지고 잡혀간 사람 없었습니다. 대통령 바뀌시면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약통장 불법 거래한 3번 건 하신 분은 잡혀 들어갔는데 12,000건 하신 분은 안 잡혀가시던데요. 예, 통장 한 건에 피만 한 1억에서 2억 챙기면 그게 만 건이면 짭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뭔 소리 하는지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대신 상황 분위기 봐가지고 잡아가면 하지 마시고요. 안 잡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번에 사채 발행하게 되면 그 사채 상환 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언제까지? 공급계약 체결하는 때까지. 입주하는 날까지가 아니라 주택 완전히 지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하는 때까지. 그러면 이 공급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분양권이고 저 분양권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분양권 거래 가능한 공급계약 체결하는 때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다? 3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 3년이라는 것은 사채 발행한 날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안 되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공급계약 체결을 대신 입주하는 날이라고 표현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주택공급 찾으셨죠? 여기 주택공급은 올해 2문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뻔합니다. 우선 견본주택 찾으셨죠? 얘는 재미로 보십니다. 여기 견본주택은 모델하우스를 말합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만약 우리가 2019년도에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하게 되면 아마 2022년도에 실제 입주하게 되는데 실제 입주했을 때 주택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마감자재 등이 3년 전에 봤던 모델하우스와 다르다고 하면 나는 사기 당했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견본주택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효과 사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업체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해 견본주택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 등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설치하는 마감 자재와 하구는 실제 분양하는 주택의 마감 자재와 하구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대신 우리는 이 동일성을 일반인의 경우는 쉽게 파악할 수 없거든요. 동일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파악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 1번 마감 자재 목록표를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업체가 입주자 모집에 따른 시, 군, 구청장의 승인 받는 때 두 줄 밑에 견본주택 건축 기준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 규격, 성능, 재질을 기록한 목록표, 이를 마감 자재 목록표라고 얘를 승인권자인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업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한 마감 자재 목록표 제공해야 한다. 대신 이 목록표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것 설치했는지 다른 것 설치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랑 똑같은 수준이십니다. 대신 이런 사기 당했다라는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한 줄 넘겨주십니다.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마감 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검사 있은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입주자 열람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모델하우스 만들었다고 하면 저 모델하우스에 만든 마감 자재 목록표는 2019년도에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에 정해져 있는 2년간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 금사 있은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용 검사는 2019년도에 했겠습니까? 22년도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년이라고 하는 보관 시점은 분명 제출은 19년도에 있었지만 보관은 2020년. 그래서 만약 시험에 제출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이 말하면 틀립니다.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용 금살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만 잘 봐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분양가 상한제 별표 3개 해 놓습니다. 어차피 시험 나올 거 뻔합니다. 대신 앞에 거는 방금 보신 거는 모의고사용입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분양 가격, 공급 가격을 법에 제한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십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 도시정찰택 추천없습니다. 3번 관광특구 동그라미 놓으시고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것 50층부터 150m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게 주택 공급편인데 이 공급편은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나옵니다. 여기 공급편에 있어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사업체가 일반 국민을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해놓고 엉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행위 방지와 관련된 사업체 규제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내가 집을 2개, 3개 가지면 그때는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 그래서 투기 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방금 보셨던 견본주택과 관련된 마감자재 목록표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 그리고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는데 올해 얘 아니면 얘가 나옵니다. 대신 얘는 워낙 시험 문제 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는 어느 정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 방지와 관련되어서는 투기 과열 지구 제도와 조정 대상 지역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분양권 등을 거래할 수 없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질서 교란 금지 있는데 걔는 중개사법에서 다 입으셨죠. 공법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공법에서는 그거 말고도 낼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작년에 투기 발주과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올해 시험에는 충분히 대비될 겁니다. 한마디로 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출제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바로 분양가 상한제 잠깐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끝날 겁니다. 지금 딱 2시거든요. 우선 1. 도시형 생활택은 1인 가구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주거 형태인데 분양 가격을 제한하면 만들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여기 관광특구는 서울의 잠실이나 강남역 일대를 말하는데 외국인 참 많이 오거든요. 그 관광특구에는 우리나라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는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물 만드는 게 좋겠죠. 분양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 만들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의 아파트를 공동택을 건설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층고 층 높이는 비주택일 때는 4m인데 주택은 3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50층이란 말 나오게 되면 분명 200m가 나와야 되지만 공동주택이란 말 나오게 되면
곱하기 3에서 150. 그래서 주택은 층고가 몇 메타이다? 3m. 비주택은 얼마이다? 4m.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건설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 참 많습니다. 얘들 싹 다 무시하고 우리 2번, 3번만 보십니다. 2번 보시게 되면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는 말 눈에 보이십니다. 20% 동그래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 추정수입니다. 한 줄 밑에 월 평균 청약 경쟁률 추정수입니다. 5대1 초과거나 5대1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구민대 규모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1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외도 청구가 있는데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요건 찾으셨죠? 1번, 2번 묶어만 놓습니다. 1번, 2번 묶어만 놓습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와 관련된 대상 토지 면적은 100분의 5 미만이라는 말 추정했습니다. 이것 5% 미만입니다. 그리고 2번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회복한 날 가로 열기 시작하시고 2년 이내 가로 닫아 놓습니다. 얘는 제척기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민법의 제척기간은 있은 날과 안 날로 기간 계산했는데 주택법에서는 매도 청구와 관련된 청구 기간은 안 날이 아니라 회복한 날, 이것 있은 날 기준으로 2년 내 처리하게 됩니다. 안 날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회복한 것을 안 날부터 1년 내 송달한다 이런 이야기 쓰면 틀립니다. 있은 날이라는 것, 회복한 날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주고 사셨죠? 예, 투기 과열 주고 박스를 봐주십니다. 우선 먼저 확인해 주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로 해놓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장관 혼자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2개월 추정했습니다. 주택 청약 경쟁률 추정했습니다. 5대1 초과하거나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10대1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잡아 놓으실 것이 있는데 청일은 5대1 초과라는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 심청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심자 빼버리면 이름은 청이 나오면 5대1. 그래서 예전에 히든큐라는 분이 다른 외국과 시합만 하면 5대0으로 성적 받아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든크 감독의 다른 별명이 뭐였습니까? 5대0인데 얘는 그래도 준수한데요. 5대1이면. 그래서 심청이는 5대1 초과, 국민택 규모 이하라면 10대1 초과라는 말을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함께 보셨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파트 건설하는 곳입니까? 아파트 공급하는 곳입니까? 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공동택 만들게 되면 뭘 만들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만들어야 되죠. 얘는 뭐가 관계된 것이다? 건설. 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뭘 못합니까? 분양권 거래. 그러면 분양권 거래 못한다고 하면 얘는 건설과 관계된 것입니까? 공급과 관계된 것입니까? 이 공급이란 말은 분양한다를 말을 법에서는 공급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이 먼저 나온다? 공급이 먼저 나온다? 건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2가 나오면 그 다음 숫자는 3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수는 3. 건설이 먼저이다, 공급이 먼저이다. 건설이 2면 공급은 3.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바로 2번 보십니다.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되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 있는 곳으로서 기억입니다.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몇 퍼센트? 30% 이상 감소한
직원. 그러면 우리가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수요 공급 곡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원래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공급하는 자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대신 지나치게 높게 결정했다면 수요가 다른 곳에 위치하면 거미줄 위로에 따라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저 공급 가격을 법으로 제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저 공급선이 위축되었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가격은 예전보다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얼마? 30%라 돼 있는데요. 30% 이상 감소하게 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이번 조정 대상 지역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투기과열지구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둘 다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은 앞에 청약이란 말을 적어 놓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곳이 있다면 청약 열기를 시켜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청약 열기가 없는 곳이 있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축 지역이 문제입니까? 과열 지역이 문제입니까? 과열 지역이 그러면 우리는 과열 지역만 열심히 보면 됩니다. 바로 함께 보실 것으로서 가번 먼저 보십니다. 직전으로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 추정했습니다. 월평균 청약평균을 추정했습니다. 5대1 초과거나 국민대 규모 이하라면 10대1 초과. 그래서 1001은 5대1.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건 투기 과열 지구이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이건 세 개 공통된 지정 요건이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20%이고 뭐가 30%인지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조정 대상 지역은 무엇과 관계된 제도이다? 청약과 관계되었으면 얘는 건설과 관계된 것입니까? 공급과 관계된 사안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시는 게 나번을 보십니다. 직전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3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잘 안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번 출제하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시거든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낸 거 보면 참 이상한 걸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생각하시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 청이 5대1 초과 얘는 모든 세계 공통된 지정 요건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국민대 규모라고 하면 얼마? 10대1 초과.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대신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건설할 장소이죠. 그 장소에는 뭔지 모르지만 20%이고 건설 다음에는 분양해야 됩니다. 그 분양을 법에서는 뭘 한다? 공급과 관련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뭔지 모르지만 20% 다음 숫자인 30%. 그래서 이게 정리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실 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직전월과 비교해서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격 올라가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 30% 이상 늘어나는 곳. 분양권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돈벌이 되는 곳이죠. 이런 곳을 보면 나는 돈 들고 가서 투자한다? 투자 안 한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대놓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하라고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매 제한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1. 전매 제한 대상 2. 전매 제한 기간 나중에 해나가실 겁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지금 공통사항 중에 최초 주택 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15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박스 속에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 이걸 가로 해놓으시고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입주자로 선정된 날, 입주자 선정일이라고 해놓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라고 하시거나 선정일이라고 해주시는데 그날부터 분양권 전매할 수 없다. 그래서 종전에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을 전매 제한 기간 기산일로 했는데 지금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페이지에 2번 투기과열지구만 봐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5년 초과 시에는 5년을 한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최대 5년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3번 전매 제한에 대한 예외는 천천히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리모델링 찾으셨는데 양가에서 3번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라고 표 있지 않습니까? 얘만 잠깐 표시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2번 리모델링 대조합과 3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게 되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156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156페이지 맨 마지막 줄.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동의 받아야 된다? 소유자 전원 100%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2번 조합이 옆에 페이지, 그 페이지의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리모델링 대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동그라미 놓습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75 추천놓으시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 50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얘는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입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의 동의, 75% 추천놓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얼마 필요하다? 3분의 2.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 신청 시에는 얼마 필요하다? 75%. 얘만 해놓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100% 동의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100% 동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국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합 설립 시에는 3분의 2고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기 위해서는 75%. 그걸 나중에 문제 풀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은 할 필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심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5번으로. 그리고 올해는 제가 나중에 임대차나 사용대 쪽을 많이 문제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문제 풀이할 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정답은 알 필요 없으시죠? 정답만 불러드릴까요? 예, 1번, 3번입니다. 1번,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2번은 답이 1번입니다. 2번은 1번입니다. 맞추셨습니까? 아닙니다. 물어보는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5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이 아니라 10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등은 사용 승인 후 몇 년 지난? 10년 지난 때. 그리고 4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지표 아래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답이 4번입니다. 목구조 건물 이야기 나오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우리 대피 공간이라는 말 기억나시면 발코니로 뛰어내렸을 때 다리 부러지는 위치는 3층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4층 죽을 사자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대표 공간은 432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파트 중에 몇 층 이상? 4층 이상인데 지금 3층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요즘 화재 때문에 뭔가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은 답이 2번입니다. 잠깐. 지금 2번과 관련되어서는 직통 계단이 바다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하면 승용 승강기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승강기 설치하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올해 이걸 무조건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피난 승강기 때문에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은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9번은 답이 4번입니다. 1.5배가 아니라 1.2배가 나와줘야 됩니다. 공개 공제와 관련되어서는 1.2배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은 답이 3번입니다. 폐지 시에는 과반수 동의 받지 전원 동의 아닙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11번은 답이 2번입니다.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 징수하지 1년에 6회란 말 쓰는 것 아니죠. 그리고 12번은 답이 5번입니다. 여기 산업단지 개발 사업 얘가 판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13번은 답이 5번입니다. 그리고 14번은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주택단 전체 주거전용자 합계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에 적용되는 요건이지 개조할 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5번은 답이 5번입니다. 구조도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에 필요하지 세대 수증가형 리모델 사업에는 구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은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